자, 우선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을 맡아주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정효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밤 연휴 전인데 이렇게 또 늦은 밤에 저희 나오셔가지고 시황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방송 때도 이제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반응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저는 증권을 분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뭐 어차피 주가라는 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 자신의 의견을 그래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뭐 틀리던 맞던, 또 틀리면 잘못 분석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과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평소에 저도 이제 박근영 차장님이 시장 정리하시는 걸 많이 보는 편인데, 이제 많은 정보를 주시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뭐 정보도 드리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가감없이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각자의 또 어떤 스타일이 있고, 네. 또 제가 또 못하는 부분들을 또 전문위원께서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니죠. 네. 한 수 위이십니다. 무슨 말씀을요? 그건 아니고요. 너무 아름답네요, 중간에서. 네. 이제 아무튼 뭐 너무 아름다운 말씀 감사한데. 그렇죠. 시작하시면 되고. 네. 네. 또 오늘 뭐 시장이 어떤 3일 정도 쉬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말 앞두고 오늘 밤에 또 이제 지표들이, 경제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실업 지표도 네. 나오고 다음 주에 뭐 금통위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은 뭐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물가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좋게 나와 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넌센스한 거죠. 지표가 좋게 나오면 두려움에 떠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근데 지금 시장이 계속 벌써 몇 개월째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연준이 계속 뭔가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기대, 아니면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늦춰줄 거라는 기대가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믿고 가기보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장이 반등할 것 같기는 한데 전략의 핵심이 뭐냐,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등 시 일단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전략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의 정리이면서 오늘의 정리일 것 같은데요. 지수는 일정 부분 그래도 급락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조정받긴 했지만 유가증권 시장은 다시 플러스로 돌리면서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은 유지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KLX 100 종목의 그 마켓 맵을 지금 HTS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제목을 반등 속 차별화, 알려진 악재는 둔감하다 이렇게 잡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두 종목 모두 낮춰준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가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작았고요. 왜 그랬나요, 진짜? 일단 알려진 악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최근 한 9분기, 10분기 정도의 실적을 보면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때 빠지고, 실적이 예상보다 못 나오거나 예상 정도 수준일 때 잘 버티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뭐 실적 발표 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뭐 4분기까지 실적이 더 둔화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시장이 더 주목하는 것은, 그래 뭐 실적 이제 나쁜 거 알겠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반전 시그널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그 키옥시와 관련된 감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게 조금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반도체 업체들이 그 고정거래 가격도 내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업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좀 살아나는 모습.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차트에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그나마 플러스, 녹색이나 파란색,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오늘 하루요? 아니면 어떻게? 오늘 하루죠. 네. 명확하게 갈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 종목군들의 거의 대부분은 IT 종목, 뭐 그다음에 하드웨어 종목군들이 대부분 강하게 버티거나 오늘 강한 모습을 유지했고, 에너지 관련주들도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해서 화학주들 중에 일부가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 주는 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실망하시는 한 주가 또 되지 않았나 싶은데, 삼성전자가 살아난 반면 이번 주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엄청난 하락
변동성을 보이면서 결국 이 표시된 것이 뭐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뭐 카카오 그룹주들, 네이버도 추가 하락하면서 결국은 PBR 한 배까지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를 정리해 보면 반도체, 그동안 그렇게 우려했던 반도체는 비교적 예상보다 안 좋은 실적에도 버텨내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소위 성장주 계열의 종목군들이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 그리고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 그 다음에 국내 증권사들도 이어서 지금 뭐 경쟁이라도 하듯이 카카오 그룹주와 네이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조금씩 쏟아내면서 결국은 수급으로 또 무너진, 또 심리가 무너진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네. 반도체가 이제 수급적으로 좋아졌는데 사실 DDR5 이슈도 어젠가요? 좀 발표가 됐죠. 그 사파이어 래피드인가요? 그 관련해서 그 새로운 DDR5 서버용 관련된 게 이제 곧 나온다. 이렇게 인텔 코리아인가요?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근데 같은데. 뭐 인텔의 발표를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쏟고 있어서 네. 이번에는 정말 믿을 수 있을지, 정말 발표되고 실제로 제품을 내놔야 아마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양치기 소년도 한두 번 속여야 믿는 것이지, 지금 제 기억으로는 벌써 한 4번째 정도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지키지 못한 게 벌써 4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실제 제품 들고 나와서 상용화하겠다라는 것을 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 기대감이 확산되기에는 조금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계속 여러 가지 좋은 시그널들이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대로 4분기에는 좀 겹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감산 얘기 나오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가격의 추가 하락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언급해 주셨던 대로 사파이어 래피즈가 정말로 때맞춰 나와 준다면 이건 뭐 금상첨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빅테크들이 소위 이제 그 큰 서버들, 엄청나게 큰 그 서버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뭐 한꺼번에 교체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전보다 적은 양을 교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수요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어쨌든 악재만 가득했던 흐름에서 이제는 조금씩 호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종목별로 보면 반도체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장비와 소재주들도 뭐 부분적으로는 좀 살아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뭐 빅테크 비교해가지고 네이버의 퍼가 아직도 너무 높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PR은 높죠.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글로벌 종목군들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PBR을 보면 뭐 평균적으로 항상 미국 종목들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종목들이 낮지만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PBR 한 배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PBR가 낮고 퍼가 높다는 거는 이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ROE가 낮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ROE, PBR 그 매트릭스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항상 이렇게 좀 낮은 위치에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PBR, ROE가 낮으니까 PBR도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히 맞죠. 근데 전 네이버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제 다른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가 앞으로 정말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된다면 PBR 한 배 비쌀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네이버가 최근에 산 포시마크도 그렇고 지금 그림 그리기 전에 점 찍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찍은 점들을 잘 이어서 선 그리고 면을 만들고 명작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망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없었던 미국의 데이터, 유럽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네이버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슈퍼 AI가 되기 위한 미래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에 대해서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PBR 한 배 밑에서는 시간은 꽤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뭐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PBR 한 배 밑에서도 도망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카카오죠. 왜냐하면 카카오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는 자꾸 핵심 자회사들을 뺏어 다라는 것, 그러면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것. 그래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것마저도 지금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이제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도까지 겹쳐지면서 수급 편익까지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도 네이버지만 카카오도 언제쯤 이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성장주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금리의 고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유동성은 줄어드는 시기에 소위 스타일 전략상에서는 이런 성장주들을 우리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번 주에 수급도 이것을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번 주 외국인들이 6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팔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기금이 조금씩 사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이게 연속성을 가지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뭐 시장의 일정 부분은 저는 뭐 추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전기전자 업종은 외국인만 샀고요. 반대로 서비스 업종,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함된 서비스 업종은 개인들만 샀습니다. 근데 금액의 차이가 생각보다 꽤 크다는 것이죠. 전기전자 업종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매수 금액과 현재 지금 서비스 업종을 팔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의 차이가 생각보다 꽤 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번 주에 굉장히 약간 무거운 종목들,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제조업 기반에선 대부분 사는 모습이었는데 이 서비스 업종의 인터넷 종목군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한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면 네이버의 저점은 아마도 쉽게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저점을 확인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PBR 한 배 밑에서는 충분히 신규 매수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뭐 기존에 이제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에게 추가 매수를 권하는 건 저는 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PBR 한 배 밑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인수권에 대한 뭐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가격이 좀 비싸다는 논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부 지금 뭐 이렇게 나이키라든지 일부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이 중고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취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권이 다소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중고든 뭐든 간에 이렇게 심리도 소비도 좀 힘들어지면 의미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좀 실망감 있는 것 같고, 참고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오늘 시티그룹에서 아예 매도 리포트가 그렇죠. 좀 장중에 나왔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꽤 많이 빠지게 된 모습이고, 이게 카카오 그룹들이 같이 이제 덩달아서 뭐 그랬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섹터들 뭐 좀 중요하게 보시는 섹터가 있나요? 네, 일단 빅텐 종목군들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 뭐 말씀드렸던 특징들을 정말로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첫 거래일부터 반등해서 잘 유지되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가 비교적 강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소재주들 비교적 강했고 SK하이닉스 견조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도 뭐 크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우선주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번 주 반등을 주도했거나 최소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외국인들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계속 무너진 것이 특징적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했고요. 뭐 그 이유로서 지금 가장 많이 꼽히고 있는 것은 전기차 판매량이 줄고 있다. 당연히 안 사겠죠. 내년도에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올해 지급되는 보조금도 뭐 8월 말인가요? 9월부터 이제 끊겨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지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내년에 보조금을 받거나 프로모션을 받을 때 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체 판매량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일단 미국 판매량 지금 뭐 유럽 쪽도 정체. 근데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3분기 실적의 핵심 포인트인데 전기차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시총 10위 밖으로 밀려서 네이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가 거의 뭐 급하게 거의 뭐 90도 각도라고 할 정도로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뭐 수급에서도 볼 수 있고 차트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네. 외국인들이 전자 말고 또 산 그런 뭐 업종 또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뭐 화학 업종의 일부 종목도 샀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군들도 뭐 산 종목도 있고 판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뭐 철강주들 중에서도 일부 매수한 종목군들이 있고,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들은 뭐 중무장대 쪽이라든지 밸류 부담이 없는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사는 모습이었고 밸류 부담이 조금 있다고 보는 최근에 이제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 서비스 업종의 종목군들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나마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 2차전지 소재가 조금 올라왔고 낙폭에 비해서 워낙 미약하지만 조금 올라왔고 그다음에 리노공업이라든지 최근에 반도체 장비나 소재 쪽 종목군들도 단기 반등을 크게 하면서 움직인 반면 현재 이쪽도 지금 JYP 엔터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전반적으로 엔터나 게임즈 쪽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코스닥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에서 외국인들은 밸류 부담은 조금 작고 실적에 대한 혹은 그동안 주가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를 좀 선반영했다고 하는 종목군들에는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새롭게 이제 시장에서 매도의 주 타겟이 되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엔터주들까지도 매도세가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주 계열이라고 불렀던 종목군들의 밸류를 좀 다운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장 내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랑 좀 많이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죠?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가치주가 좀 더 유리하고 떨어지면 성장주가 좀 더 유리하고 그런 거 때문이겠죠, 그죠? 네, 그 경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들이 뭐 3분기까지는 아마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일단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밸류갭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들 종목이 과연 내년에도 좋은 실적을 낼 거냐? 방금 이제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올해까지는 견조한 실적 그런데 내년에 비슷하게 가거나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매출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급상 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연이어서 나오면서 심리를 그 다음에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보면 셀 업체가 강해요. 네. LG 에너지솔루션 되게 강하고 SDI도 무너지지 않고 근데 소재 업체는 좀 이게 변별력이 있게 이제 몇 개 종목은 좀 강하고 나머지는 좀 힘이 없고 어떻게 보세요? 전 2차 전지는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뭐 유럽 경기가 정말로 나빠진다면 우리가 지금 배터리를 파는 가장 주 대상은 내년부터는 미국으로 옮겨가지만 어쨌든 당장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관련된 그 셀 업체들이 비교적 강한 것은 저는 이따가 말씀드릴 수급 이슈와 조금 닿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형주 쪽이 비교적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수급적인 이슈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소재 종목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저는 시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유럽 쪽에 전기차가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차가 잘 안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나가는 전기차의 숫자가 내년에는 저는 뭐 거의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내년에 미국에서 과연 얼만큼 올라가느냐가 관건인데 미국에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 진출해 있는 것이 대부분 결합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독자적으로 가고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GM과 LG엔솔이 결합하고 있고 포드와 SK온이 결합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여기에 마진을 과연 얼마나 줄까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함께 가고 있는 그 합작법인의 마진율이 얼마인지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그 마진율이 예상보다 만약에 낮다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하이 싱글 정도가 안 나오고 로이 싱글 정도가 나온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를 내년에 비싸게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도의 실적이 미국에서 급하게 올라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그 메리트를 준 것과 달리 내년도에 마진율이 그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2차 전지가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주도주로서 마지막으로 버틴 소위 BBIG 중에 올해까지 마지막으로 버틴 주도주였지만 내년도에는 그 주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추가 투자 혹은 뭐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비중을 뭐 적극적으로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일단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북미 시장에서 국내 셀 3사 빼고는 배터리를 조달할 만한 방법이 없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밸류에이션상 좀 비싸 보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조인트 벤처 관련된 쪽에
마진율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물론 있지만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입장인데 네. 일단 뭐 지금 IRA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북미에서 지금 배터리 셀을 구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뭐 네. 글로벌 자동차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현지의 GM이나 포드 등 이런 쪽에서 구할 데가 지금은 중국 업체들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지배력이 뭐 그대로 조금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배력이 유지될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그 논리라면 지금 GM과 포드의 주가는 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년도에 만약에 GM과 포드의 뭐 전기차가 대폭 터진다? 그런데 GM과 포드의 주가가 지금 그 모양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내년도에 GM과 포드의 전기차가 과연 제대로 물량을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IRA 법안도 지금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선거 때까지는 당연히 변화 없을 거고 선거 이후에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연내에 뭐 끝날 가능성이 없어서 IRA 법안에서 뭔가 바뀌긴 어려울 겁니다. 뭐 지금 뭐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무슨 얘기하고 있고 다 제가 보기에는 연내에는 해결되지 않을 얘기들이고요. 그럼 내년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친서 보냈다고 해서 한국 차만 빼줄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 전기차가 잘 팔릴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거면 저는 포드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GM의 움직임도 같이 봐야 된다. 이 둘이 만약에 터지지 않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혼자 잘 될 리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대비 시기겠죠. 지금 GM에 남아있는 전기차들이 볼륨 차종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폭스바겐의 ID4 정도가 이제 볼륨 차종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일단 미국에서도 그 볼륨 차종이라고 불리는 블레이저 정도의 볼륨 차종들이 빠르게 대비해서 뭐 연간 막 100만 대씩 만들어내야 제가 보기엔 우리가 지금 부여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확인하고 갈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2차 전지를 지금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좀 단기 중기적인 뷰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보시니까? 왜냐면 시장 자체가 늘어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요, 이게. 그렇죠. 장기적으로 물론 좋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장주를 보면 엄청난 밸류로 확 터졌다가 그 다음에 뭔가 경쟁이 심해지고 이럴 때 다시 한번 밸류를 확 네. 죽였다가 네. 그 다음에 진짜 성장하는 시기에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좀 전에 또 박 차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빅3의 경쟁력이 어쨌든 적어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데 말씀드렸던 것은 2년간 주도했던 주도력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초단기로 이제 올해 연말까지 본다면 그래도 셀업체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잠시 후에 다른 이슈와 더불어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렇죠. 이제 슬슬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다소 좀 이제 완화되는 쪽의 비중이 좀 높지 않을까. 이제 그 이야기가 하나가 또 나왔죠.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쪽이 중국으로 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건 이제 국내 뇌피셜이 아니고 미국 쪽의 현지에서의 발표가 이제 뉴스가 나오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중국 쪽에서 메이커들이 이제 중국 쪽 공장이 있는데 미국 쪽에서 약간 예외적으로 이런 빠르다. 부분들을 네. 조금 이제 좀 완화시켜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외신에서 이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IRA 법안과 관련해서도 다소 좀 그 선거 이후에 여태까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는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그 IRA 법안에 맞추어서 뭔가를 만들려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고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약간 좀 선거 이후에 약간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뭐 이야기들도 좀 흘러나오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실제 그럴지 아니면 정말 뭐 그러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그대로 아주 규제를 아주 강하게 갈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네. 중간 선거를 공화당이 그렇죠. 뭐 네. 양원 중에 하나라도 이긴다면 또 이게 달라질 수 있고 네. 뭐 양원을 모두 또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도 또 어느 구도로 가져갈지도 이제 살펴봐야 될 거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뭐 지금 박 차장님 하신 말씀도 다 이제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변수가 많으니까 너무 미리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저희가 변수를 근데 그 변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시장의 중요하죠. 주도력을 할 수 네. 있는지, 국내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아무튼 소재 업종들 같은 경우도 약간 가는 종목만 가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또 조금 주춤하는 약간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네. 지난 9월 이후인가요? 그러니까 9월 이후부터는 확연하게 기존의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조금 정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케미칼이나 LG화학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실제로 IRA 법안 나옴과 동시에 그 두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는 저는 뭐 딱 한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투자를 계속 늘려갈 수 있느냐, 이 싸움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나쁜 게 아니고 포스코케미칼과 LG그룹이 월등하게 좋은 거죠.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이나 그다음에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와 연합해서 뭔가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밸류체인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규모, 이런 규모의 경제에서 앞서기 때문에 아마 그 두 종목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내년도에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여러 회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나타나야 되는데 미국은 솔직히 걱정이 전혀 안 되는데 뭐 말씀해 주셨던 IRA 법안도 저도 일단 어떤 식으로는 완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 미국이 저는 이거 우리가 딜을 걸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없으면 누구랑 만들려라고 해서 좀 강하게 딜을 걸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럽에 중국 차들이 점점 침투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엔캡에서 우리나라 차보다 중국 차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것도 장성 자동차 같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자동차들이 제네시스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또 일정 부분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과한 기대보다는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실적과 숫자를 보면서 가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예전처럼 꿈만 키우면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지 뭐 이들 종목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밸류체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채울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저는 장기적으로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주도주가 이제 그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이번 뭐 9월 장을 보시면서 9월 10월 장을 보시면서 좀 이쪽이 그래도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이런 거 보이시는 거 있나요? 어떠세요? 네, 일단 반도체가 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도체하고 IT 세트, 그다음에 IT 장비, 그러니까 좀 뜬금없이 LG 디스플레이가 툭 튀어오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장비주들이 이게 한두 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뭔가 이쪽에 방향성을 한번 부여해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설사 이제 시장이 여기서부터 레벨 다운해서 뭐 2000m로 가는 그런 뭐 폭락 장세면 그건 뭐 누구도 버틸 수 없는 장세지만 만약에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 여기서 지수는 버티면서 종목들이 교체되는 그런 장세라면 지금 가장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IT 쪽의 재고 해소만 잘 된다면 IT 세트 쪽의 재고 해소를 통해서 IT 부품과 IT 소재와 IT 그 장비 쪽 종목군들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최선두에 설 수 있는 것은 일단 반도체 투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러 종목군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장이라면 반도체 쪽을 가장 먼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보통 리바운드 나오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아직도 뭐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장이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 수준이죠. 공식적인 뭐 네. 바닥을 찍고 이제 우상향 그림을 간다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데드캣 바운스를 보는데 결국 그 사이에서는 이제 낙폭과대 섹터 중에 결국 이제 반도체주가 계속 이야기는 되긴 됐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네. 마침 감산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수급이 쏠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최초의 그 캐펙스 감소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견조하게 올라갔지만 소재 부품은 아예 그냥 급락을 했던 모습이 그렇죠. 처음에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품이 그래도 이제 같이 반등을 좀 주면서 따라가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하여튼 뭐 많이 이제 빠지기도 했었고, 절대 밸류도 쌌고, 또 수급이 많이 이제 빈집이었다는 점에서 약간 이런 하나의 특징적인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좀 반도체 섹터가 조금 약간 주목을 받았던 거고, 확인은 안 되고 좀 더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인텔이 어쨌든 이게 사파이어 래피즈를 뭔가 내겠다라고 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인 반응을 조금 했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인텔은
기술자가 다 도망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네. 이번에 그 음. 갤싱어 사장이 왔을 때 네. 역전의 용사들 다 모았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인텔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그런 개발자들이 뭐 대거 모여서 기대감을 정말 높였었는데 그로부터 벌써 지금 1년이 지나 있는 상황이고 네. 인텔 주가는 반토막이 났잖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정말 꼭 꼭 이뤄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원하던 만큼의 수량은 아니더라도 음. 뭐 하이브리드 그 서버의 전반적인 교체 수량이 좀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왜냐하면 뭐 PC나 이런 쪽이 금방 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서버 물량하고 XR과 같은 신기기들 그래서 스마트폰이 크게 늘어날 리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물량 조금 늘고 서버 물량 늘고 XR 같은 새 기기가 늘어나면 그래도 이제 D램 쪽에 전반적인 수급이 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쪽에 있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 관련된 장비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우린 투자 안 줄이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 종목군들이 또 한번 버프를 받았던 것이니까요. 삼성전자가 정말 투자를 줄이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지 여부도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줄이지 않겠다고 말은 이제 뉴스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삼성전자 줄이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거에 내년에 목표치가 5% 증감이에요. 맞아요. 5%.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5% 증감은 물량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 효율화나 이런 전환 때문에 보통 10에서 15% 정도는 원래 비트 그로스가 늘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줄이지 않겠다 말은 했지만 내년의 목표치가 5% 정도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정도 수준의 적정한 어떤 물량 줄기가 된다고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뭐 그것 때문에 전자가 오늘 뭐 실적도 안 좋았지만 아직은 감산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불거지면서 그래도 주가가 조금 오늘 견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더 중요한 건 네. 그 테일러는 지금 뭐 공장 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오스틴에도 늘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미국이 지금처럼 나오면 투자를 계속 미루는 할 건데 기다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보면 이제 계속 그 특정 그 산업만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 보면 지금 뭐 보험주라든지 뭐 항공사 이쪽도 오늘 좀 올랐던데 뭐 네네. 거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항공주뿐만 아니라 그 일본이 이제 열리잖아요. 다음 주에 일본 열리고 이제 대만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와 관련돼서 항공주들도 조금 움직였지만 더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면세점.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이런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제가 보기엔 명동엔 일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8월부터 실제로 이비자라고 해서 일본이 옛날처럼 영상관 가서 비자를 받아야 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그 관광 사이트에 이 비자만 신청되면 들어올 수 있어서 실제로 거의 무비자 입국과 비슷한 양상이 이미 8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일본은 이미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정말로 무비자로 가니까 우리가 가는 것도 늘고 오는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더 늘어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수혜는 아마 여행사들에게 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인바운드만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아웃바운드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사라든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LCC 같은 경우가 일본이나 대만 노선은 그동안 가장 주력으로 삼아왔던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말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왜냐하면 최근에 뭐 계속 증자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환율 때문에 지금 리스와 관련된 손실이 너무 커서 자본 잠식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의 폭발적인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셔서 종목군들은 아마 그런 움직임을 미리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주식을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이 3% 방송 끝나고 일본에 좀 갔다 옵니다. 비행기표가 얼마이실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 싸지 않나요? 동경 갔다 오는데 왕복이 70만 원이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래요? 네, 슬펐습니다. 네, 굉장히 뭐 어쨌든, 비싸네요. 네, 예. 예. 진짜 주식 때문에 가는 겁니까? 당연하죠. 이제 비행기를 타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몸소 이제 비행기도 타보고 이제 항공 상태도 보고 면세점도 밖에서 보고 제가 사진 않겠죠 면세점에서 네. 밖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네. 네. 그런 투자 방식은 누구한테 배우신 겁니까? 여기 계시네요. 이럴 수가. 예, 아무튼 뭐 네. 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오늘 여러 가지 뭐 섹터들도 있지만 뭐 몇 개 섹터가 좀 중증적으로 말이 오늘 오간 거에 대해서 약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좀 중심적으로 이렇게 집중됐던 섹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좋은 시간 된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뭐 시간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네. 또 앞으로 또 다음에 기회 있으시면 또 와주셔서 또 좋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우
김종효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딱 네,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에 한 가지만 정리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그 2차 전지를 아주 좋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셀 업체 대형주들은 조금 좋게 본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 지금 우리 증화펀드가 9월 말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증시의 변동성이 있으면 바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증화펀드가 이번에 10조라서 비교적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증화펀드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는 뭘 살까? 아무래도 시가총액 대형주 인덱스를 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덱스 이슈가 만약에 더해진다면 그러면 기존에 공매도했던 사람들은 바닥이 비교적 탄탄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형주들의 바닥이. 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수급이 만약에 이런 요소들이 결합된다면 의외로 바닥이 견조해질 수 있다라는 거, 지수 기준의 바닥이. 네.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니까 네.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